자, 2026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제2의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의 지형을 바꿀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보고서들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또 정부 정책 전문가들의 시각이 담겨 있는데요. 마치 한편의 보물지도 같아요. 2026년 1분기에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기회가 있고 또 어떤 길은 좀 피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보물지도를 함께 해독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이 이렇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진짜 보물, 즉 핵심 기회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바이오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펼쳐보죠.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특히 미국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한국에게는 이게 굉장한 전략적인 기회창이 열린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국민 건강을 챙긴다 이런 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반도체처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일종의 전략 제조 산업으로 바이오를 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국가 책임제 바이오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바이오 산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허가, 생산, 자금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거죠. 와, 그게 지난 1월 9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확정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의 핵심, 이 보물지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서를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첫 번째 열쇠는 거버넌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위원회 하나 새로 만든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대통령 직속이다, 국무총리 산하다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이걸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 혁신위원회로 통합하는데 진짜 혁명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기획재정부가 간사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아, 기재부가요? 잠깐만요. 기재부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돈줄을 쥔 곳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과기부 이런 부처들이 각자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바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자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진짜로 돈이 투입되고 실행되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위원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엔진 자체가 바뀐 거네요. 자, 그럼 통합된 리더십은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어도 군대가 느리면 소용없을 텐데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속도, 즉 규제 혁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환호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현재 평균 420일이 걸리거든요. 420일이요? 네, 이걸 240일로 무려 180일을 단축하는 겁니다. 180일이요? 와, 거의 6개월이 줄어드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시간을 그렇게 반으로 줄이는 게 마냥 좋기만 한 일일까요? 혹시 안전성 검토 같은 걸 소홀히 해서 부실 심사가 될 위험은 없나요?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보고서에서도 그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단순히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또 AI 기반의 스마트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아, AI를 활용하는군요. 네, 반복적인 서류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전문 인력은 핵심적인 안전성 데이터 분석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구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AI로 효율을 높여서 시간을 번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럼 두 번째 규제 혁신은 뭔가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하던데요. 바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입니다. 혹시 바이오시밀러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고품질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주 비싸고 복잡한 약의 제네릭 버전 같은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임상 3상을 면제해준다는 게 왜 그렇게 파격적인 건가요? 임상 3상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돈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니까요. 이걸 안정성이 입증되면 면제해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아낄 수 있고요. 개발 기간도 2년에서 3년이나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60% 절감에 3년 단축이요? 네, 이건 뭐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용하고 시간을 동시에 줄여준다니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 역시 동이겠죠? 금융 지원. 네, 아무리 좋은 기술과 규제 완화가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중에서 11조 6천억 원을 바이오와 백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11조 6천억 원이요? 네, 여기에 글로벌 임상3상처럼 특히 돈이 많이 드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추가로 만들어지고요. 이건 사실상 바이오 벤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죽음의 계곡, 펀딩 갭을 국가가 직접 메워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책적 신호죠. 좋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거버넌스,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규제, 거기에 연료까지 가득 채워주는 금융. 그림이네요. 그럼 이 고속도로를 가장 신나게 달릴 차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일지 섹터별 수혜 전망을 한번 살펴보죠. 네, 보고서들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섹터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바이오시밀러 분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임상 3상 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룹이죠. 대표 주자라면 역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로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2038년까지 파이프라인을 무려 41개 제품으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책의 날개를 달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그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 시밀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요. 삼상 면제는 시장 선점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거죠. 또 에이프로젠처럼 자체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은 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목할 섹터는 플랫폼 기술 및 CDMO 분야라고 하셨죠? CDMO가 위탁 개발 생산인데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CDMO 기업들은 바이오업계의 TSMC나 폭스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을 설계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이 그 약을 대규모로 생산해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특정 신약 하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이익 그리고 정부 지원이 맞물려서 안정적인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보고서들은 알테오젠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SC 제형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적자 기업에서 조단위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체질이 바뀔 거라고 분석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SC 제형이라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SC, 즉 피하주사 제형은 환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몇 시간씩 병원에 누워서 정맥주사, IV를 맞아야 했던 항암 치료를 합니다. 환자의 편의성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그야말로 혁신이죠. 이런 기술을 가진 알테오젠은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환자에게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말이죠. CDMO의 대표 주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고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5공장, 6공장을 계속 증설 중인데 정부가 전력이나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듣고 보니 흥미롭네요.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개발이 직접 금광을 캐는 것이라면 이 CDMO나 플랫폼 기술은 그 금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튼튼한 삽과 청바지를 파는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쪽이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선 훨씬 안정적인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고서들이 이 섹터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 성장 분야인 AI 신약 개발입니다. 정부 R&D 예산이 의료 AI 분야에서만 2.5배나 늘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주는 분야죠. AI가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대웅제약의 데이지, 나 신테카바이오의 딥매처처럼 자체 AI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또는 한미약품처럼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맞물려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섹터. 줄기세포 및 의료 로봇이네요. 이쪽은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줄기세포 기업들은 2026년 3월에 나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큐렉소 같은 의료 로봇 기업은 정부가 6대 유망 분야로 딱 지정해서 R&D를 집중 지원하거든요. 그만큼 인공관절 수술 로봇의 시장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여갈 전망입니다. 자,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공자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이 보물지도에 숨겨진 함정, 즉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입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법처럼 의료계 같은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센 법안들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정책이 발표겠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규제와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면제해줘도 우리가 수출해야 할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추가 데이터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이건 바이오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인데요. 바로 임상 실패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신약 개발 자체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도전이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들은 단일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CDMO나 플랫폼 기술 기업처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있는 곳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을 때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어떤 식인가요? 1분기 정책 로드맵 발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성장을 중시한다면 알테오젠, 큐렉소 같은 기업을, 더 공격적인 고수익을 노린다면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차바이오텍, 에이프로젠 같은 기업을 담는 식의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판을 바꿀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속도와 비용을 혁신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자금 지원까지 한국 바이오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도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고서들은 결국 정책의 큰 흐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AI, A, 콘텐츠 C, 방산 D, 에너지 E, 제조업 F를 함께 묶어서 ABCD 플러스 F 전략으로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B에 집중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AI가 신약을 개발하고 A 플러스 B, 스마트 팩토리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며 B 플러스 F,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때 E, 미래 바이오 산업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순수한 바이오 기술만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전략 분야들의 융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해내는 기업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